국어 시간에서 국어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좀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저한테 들었던 분은 주제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주제 파악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인생에 있어서 주제 파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죠. 이때는 얘기도 괜찮겠다.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한다면은 인생 삶이 얼마나 멋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선택해서 가고 나서 주님 앞에 묻는 경우도 많이 있죠. 먼저 가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도 또 때로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런 갈림길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면서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우리 인생살이에서 실은 종처럼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뭐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면은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너무 몰라봤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또 복 주면 또 지 맘대로 하다가 그게 우리 인생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고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남자 여자 교제할 때도 주제 파악을 잘하면은 얼마나 연애하는 것이 재밌고 좋겠습니까? 근데 서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죠? 서로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맨날 만나기만 티격태격 싸우다가 주제 파악을 할 때쯤 이러면은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잖아요. 지금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이 붙었을 때 그때는 아무도 못 말려. 그렇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쫓겨나가지고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작전하다 살 바꾸잖아요.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체면도 안 꾸기고서 참 저 인간을 갖다가 내 편으로 살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부터 그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하면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주제 파악을 잘 못하잖아요. 결혼한 분들은 다 주제 파악을 잘해서 행복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입을 꾹 다물고 계시니까 입을 꾹 다문 것도 좋은 일입니다. 네, 저로 하여금 좋은 강의를 하게 하려면은 입을 좀 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입에 근력이 없어가지고 입이 좀 처져가지고 좀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눈을 감으면은 희한하게 입은 또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눈은 뜨고 입은 다물어야 되는데 거꾸로 얘는 닫아놓고 얘를 갖다 벌려는 속 보이지 마시고 마음의 창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파악을 좀 잘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주제 파악 좀 잘하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뭘 못한다? 주제 파악을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국어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시켜보면은 주제 파악을 잘 못합니다. 나중에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표시가 날 겁니다. 우리 교육도미로 수고하신 분들은 아주 아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는 분들이 없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힌트 주는 거 그 의지하다가는 코피 터집니다. 독자적으로 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실 사람들이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실패 속에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걸 깨닫는 겁니까? 막 주제 파악하라니까 갑자기 국어 공부야. 이거 골 때리네. 앞으로 이거 절대 안 써. 실패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진짜 내가 맡은 아이들한테가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각, 마음의 태도를 갖다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결코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겸손하게 훈련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훈련에 임해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가 안 되는가? 왜 계속 개척교회라는 이름 갖다가 떼지를 못하는가? 그 개척교회라는 이름 갖다가 개척으로 달고 다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내가 목회에 있어서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훈련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맨 뒷장에 나옵니다만은 CLS 훈련,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이 목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저는 꿈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제 꿈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저한테 배운 애들이 저와 같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지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패 많이 하잖아요. 머리 똑똑하다고 잘하는가요? 아니에요. 천재도요,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해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게 가치관 아닙니까? 가치관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하고 그 오른쪽을 향해서 자기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은 처음에 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파악했으면 문제의 반은 푼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 딱 보면 문제 속에 뭐가 보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보여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딱 들여다보게 하면은 답이 다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보는 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 못 푸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안 돼. 문제 봐도 이게 문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하는 주일학교를 갖다 부흥시키려면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게 간다라면은 사전 정보 다 입수를 하세요. 이게는 얼마나 모이고 여태까지 뭘 가지고 이렇게 해왔고, 그럴 때 이게 패러다임을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략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접근하시고, 그래서 자기 갖다가 안 받아준다면 안 가면 되죠. 거기밖에 갈 데 없습니까? 이 지상에 이 지구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부산에도 1700교회가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오라는 데는 많은데 갈 데가 없어 걱정입니까? 그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상업을 하는 것도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인생은 평생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낙제하는 이유가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낙제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틀림없이 자기의 눈은 시험지에 두고 있지만은 학생들이 제출한 이 답안지 보면은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나중에 우리 요지라는 이런 것을 파악하는 훈련 가운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답안지 보면은 문제가 뭐려고 하는가. 제가 이 책에서 낸 문제 가운데서도 그렇거든요. 오늘 여러분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책 중에 문제 푸는 게 있죠. 성경 푸는 거, 그렇죠? 이것조차도 답을 틀리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발표 안 시키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왜 틀렸겠습니까? 근데 제가 낸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서는요, 한 분도 안 틀린 적이, 안 틀린 것이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는 것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참 괜찮은데 내가 어느 게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나를 전도사에서 떨어뜨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자기 이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사 잘한다 하더라도요. 물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한 목사님 중에서도 자기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미국 1차 각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말년에 자기 교회에서 쫓겨난다고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한 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부주의한 탓도 있겠지만은 더 깊은 이유는 그들이 문맹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도로시 세이어즈가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문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대중교육은 문맹을 양성했다. 수많은 문맹자들을 양성했다. 그들은 CAT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cat라고 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러한 단어와 연관해서 cat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머릿속에서는 그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단어는 부지런히 의미하는데 그 문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맹이라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만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면은 무책임한 작자가 악의적으로 써낸 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캣가 뭐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것이다 하고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많은 교회에서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참 성경에 있는 많은 과학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요.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속에서도 원숭이하고 인간은 너무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자, 돼지는 뭐다고? 돼지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돼지하면은 욕심이 연상되잖아요. 그쵸? 돼지가 욕심꾸러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돼지는 자기 본능에 따라 살 뿐이라고요. 돼지에다가 욕심의 이미지를 부여한 건 누구냐라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쵸? 사람이 부여했기 때문에 돼지하면은 욕심 갖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 이 사람 어때? 자기 마음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호감, 비호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면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시키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만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꽉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의 많은 부분은 세속적인 지식, 사고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양이라는 글자가 이게 CAT인지 아닌지 이것을 몰라도 고양이가 무엇인지 어떤 동물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결코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은 허튼 소리를 막무가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혈액형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이들에 대해서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머리가 나빠요. 아이를 갖다가 머리 나쁘다는 걸로 아예 실패자로서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이를 갖다 얘기할 때 얘는 참 욕심이 많아요. 얘는 고집이 세요. 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얘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내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못해도 그 아이를 존중해 보면은 그 아이가 새로워져요. 한번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이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태도를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요 어른들은 머리가 나빠요.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수첩에다 기록하세요. 저는 그 학교에서도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수첩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놔도요, 돌아서면은 내가 이 양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리고 한참 고민을 수첩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보긴 봤는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나이 들면은 머리에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도 머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은 그 견말 하나님께서 속히 꺾으실 겁니다. 메모하는 습관 가세요. 메모하는 습관. 언제든지 메모하세요. 선생님들, 주일학교 전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칠 때 메모하는 자세 가지세요. 교섭수 가지고 뭐합니까? 거다가 콩나물 500원, 두부 2,000원 이걸 정리했을 겁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달라진다고요.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때 명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확고하게 돼 있잖아요. 선교사 나간 사람들 보면은 비전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교사로 갈까 한다.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진다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람 대통령이 된다고요. 대통령 한번 해볼까? 안 된다고요.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것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당당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런 훈련 갖다 시켜보세요. 아이가 안 바뀌겠습니까?
자기 입장을 바르게 정리하려면 매사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제 파악은 중심 단어로 정리하는 겁니다. 소위 키워드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키워드가 뭐냐? 내 인생에서 키워드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주제 파악은 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혁명의 주제 파악 훈련은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인생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훈련은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지를 잘 정리해서 자기의 생각을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 우리는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정리하는 훈련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창의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해왔지만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국어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쪽집게, 그러니까 문제 풀이하면은 정답 맞추기에 대해서는 아주 기막히게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할 때도 보면은 주로 정답 맞추기에 주로 이 중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려면은 창의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기 인생의 주제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핵심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은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첫 번째 요령은 저자의 의도가 뭔가, 저자가 왜 썼는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가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화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자가 왜 이것을 썼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주고 있는가? 영어 공부할 때도 제일 미련하게 하는 것이 단어부터 암기하는 겁니다. 단어를 갖다가 아무리 많이 암기해도 영어 결코 잘하지 못합니다. 단어 많이 하는 거하고 영어 잘하는 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애한테 이 영어 사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하고 여상 갖다 놓고 번역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영어 공부는 단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나서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어떤 문장이 쭉 있으면은 이 전체에서 말하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부분 글쓰기는요, 주로 대부분 다 끝에 이 주제를 갖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타내는 방법은 이 두 가지 해가지고 맨 앞에 나타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미괄식 해가지고 맨 끝에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 이 양쪽을 다 나타내서 양괄식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할 때는 이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주제 파악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기술. 문단을 나눠야 됩니다. 보통 문장에서 문단은 이렇게 들여쓰기나 또는 내어쓰기.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드물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 칸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영문권에서는 요새는 이렇게 쓰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문단입니다.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 문단 내에서 뭔가 다른 내용이 된다면은 나누어야 됩니다. 종종 문단 안에서도 서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 문단에 있어서 주제를 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한 다음에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주제를 찾아봅니다. 핵심 주제 표현의 기술, 어떻게 하면은 주제를 갖다가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키스. 갑자기 웬 키스입니까? 키스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Keep it simple, stupid. 이것을 갖다가 앞대가리만 떼가지고 키스라는 겁니다. 이 멍청아, 그걸 단순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든 것은 답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작은 어떤 것이든 정답은 없는 것이고 누구의 답이든 다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만은 어떤 글이 따르면은 그림이라는 것도 저자가 만든 의도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독자가 읽는 사람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건 또 다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은 독자의 그 읽는 독자의 해석도 역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제파를 가장 잘하면은 저자가 이거 갖다 왜 썼는가, 그리고 나에게 왜 이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을 수 없는 것을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꾸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목이 이상한 의사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은 저의 의도는 이상한 의사가 이상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 내용 보면은 의사가 이 톱과 망치를 들고 쫓아갑니다만은 그거는 의사가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법으로 최선의 방법은 미친 개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톱과 망치로 두드려야 고칠 수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상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실 삶에 있어서의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 내가 키가 작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이런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취업하기 어렵지 않느냐. 못생겼다고 CEO를 못합니까? 다 이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 CEO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세뇌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회는 외모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잘생기면은 이 사람은 뭔가 가치가 있는 존재고 못생기면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예요. 이건 불행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불행한 사회 아닙니까? 이상한 사회잖아요. 미친 사회잖아요. 이 사회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미친 사회 회복을 위하여 쓴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정신병적 그런 접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읽어보면은 나도 미치긴 미쳤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미친 사회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미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낙오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낙오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꿈 있나? 소망 있나? 이런 사회, 이런 환자가 많이 사는 사회가 미친 사회입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제 지난번에도 훈련받으면서 그러면 이상한 의사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때로는 이 제목 정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중세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 이 장미의 이름, 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움베르토 에코가 엄청난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쓴 책이 장미의 이름 노트인가 하는 책입니다. 끝에 노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쓴 책인데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제목을 정하면은 사람들이 그 제목으로 들여다보거든요. 제목으로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무제가 많지요. 그런데 물론 아마추어가 무제라는 이름을 잘 붙이기도 합니다. 왜 무제라 붙이냐 그러면은 우연히 찍다 보니까 너무 잘 찍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출품을 갖다가 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제목 붙일 게 없어. 자기 마음에 이미 작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으면은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찍다 보니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제목 붙이기도 곤란해.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무제.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무제라는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제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의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상한지, 환자가 이상한지, 미친 사회에서는 의사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더 미친 사회는 이 미친 사람을 수술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그런 사회로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의사라 그렇게 진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갖고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갖다가 잘 분석해보면은 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9절까지고 나머지 부분은 10절에서 13절까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마트 갖다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갖다가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인들과 함께 마시느냐 그렇게 말을 갖다가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나는 무엇하러 왔노라? 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스토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갖다가 할 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무리들과 식사를 갖다가 할 때, 바리새인들 것을 비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 9절까지는 마태를 갖다가 부르시는 것에 초점이 있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에 대해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는 오셨다 하는 것이 중복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중복되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주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따르라, 부르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부르심,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근데 부르심이니까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뭘 위해서 오셨는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복 주시려고 오신 건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마태로 시작해서 바리새인의 얘기로 끝나는데, 그래서 나 같은이라는 말 갖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을 갖다가 자기의 관점에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절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 이런 것들도 그 문장 자체가 불분명하죠. 뭔가 전달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러 오신 예수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해당되는데,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착각속의 바리새인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이 9절에서 13절까지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좌우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사건하고 가만히 연관해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속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부분만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주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착각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 질문에서만 딱 해야지, 전체적으로 놓고 바리새인이 착각 속에 빠졌다 그러면은 중심, 핵심을 갖다가 잘못 파악한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요 문장 중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라면은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일단은 2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단어는 뭐냐면은 부르러 오신 것하고 예수님이 하고 죄인하고 부름, 중심 단어가 이 세 가지로 요약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죄인을 갖다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갖다가 하실 것인가? 하나는 이제 죄인을 구원하라 하는 것보다도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지난번 할 때 이렇게 대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하고는 똑같지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좀 더 호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게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뭔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딱 완전히 이렇게 못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것은 너무 완전한 문장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되고 이 제목에서 주는 기대감, 신선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목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꾸며주는 수식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속성,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규정해 주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속성 갖다가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어떻게 부르러 오셨는가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더 좋은 제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을 나름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것이 비교적 잘 정한 것이 아닌가.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제목을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때 설교 제목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이 결정되면은 뒤에는 수월해져요. 그런데 제목이 결정 안 되면은, 제목이 결정되면은 내가 이번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무엇을 주제로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그 설교라도 들어보면은 제목하고 실제 설교 내용하고 달리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제 파악이겠죠.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 삶의 주제가 무엇인가, 삶의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핵심 주제가 결정이 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살이 붙고 스토리가 전개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설교에서도 제목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상품도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상품을 갖다가 뭐라고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잘 팔리나 안 팔리는 것을 결정 갖다가 한다고요. 세상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품 이름 갖다가 뭘로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도 상품의 판매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품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상품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이름 때문에도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 이름을 정할 때도요, 아이들 이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는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이름을. 아이들 자기 이름 때문에 자살해 죽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름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는 애들이 있어요. 저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도 성이 조신데 애 이름은 질인이야. 성은 조신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름 드디어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맨날 욕 먹잖아요. 저희 학교 직원이 조씨인데, 그 어떤 집안 중에 그 조씨의 자기 이름 중에 하나가 진연이 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질연이 있답니다.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름 잘 정해야 돼, 이름을. 앞으로 또 제가 또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도 이름 줘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집안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첫째가 희고, 둘째가 현이고, 셋째가 효고, 넷째가 혁입니다. 저는 황이기 때문에 다 황자가 붙고 다 외자로 져줬는데 왜 외자로 져줬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영어로 쓸 때도 제가 항상 영어로 쓸 때 항상 인, 철 이래 써놔요. 저 철 안에 있는 황입니까? 예? 저는 기분 나빠요. 내가 늘 이거 제발 좀 붙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황인철이 아니에요. 황인철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표기법 할 때도 국어학자들이 황인철 그렇게 쓰도록 했어요. 요새는 제대로 써요. 황인철. 황씨 중에서는 제 삼촌 이름이 황보석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황보석인지 황보석인지 모르잖아요. 황보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 제자 중에 황보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묻습니다. 너는 황보영이냐? 너는 황보영이냐?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 띄어쓰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고 지금도 이렇게 쓰고요. 사람들이 이게 중간에서 이게 미들네임인 줄 알아. 우리나라는 미들네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영어식으로 하면 라스트 네임. 성이 뒤로 가니까 라스트 네임하고 퍼스트 네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들네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미들네임 때문에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 표현을 갖다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저는 그 고민거리를 없애준 겁니다. 황희연이니까
미들네임 없으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 고민거리 없어지고 또 하나 크리스찬 네임을 줄 때는 미들네임을 크리스찬 네임으로 쓰면 돼요. 여기 사람들 결혼하면서 미들네임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는 그 자리를 비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 세자짜리보다는 이름 외자짜리가 세상에서 뛰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영어로 쓰면 다 H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은 요새 4H 잘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4H입니다. 우리 집 애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고요. 전부 다 빛나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빛나라고. 그래서 빛날리, 빛날현, 빛날혈, 효, 빛날혁 이렇습니다. 이름 잘 지어놨죠? 예? 그러다 큰딸이 저한테 초등학교 들어서 항의를 합니다. 아빠는 내 이름 갖다가 왜 황희라고 지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맨날 나를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승보다 정승 놀리면 쌍놈이 있어? 예?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너 어떻게 정승을 놀리는 너는 나를 놀리는 거 보니까 너는 무식하고 너는 쌍놈이다. 예, 제가 쌍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중학교 올라가지고는 자기 이름 때문에 자랑스러워가지고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너무너무 잘 지었다고 아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니까 둘째가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유명하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황희가 똑똑하지만 황희보다 조선시대 더 똑똑한 재상이 황현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성이 매천 그 황현인데 그래서 실력은 황현이가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름이 얽힌 얘기를 한 바람에 제가 집안 자랑을 좀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애나면 또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또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아주 이름을 재밌게 지었어요. 정씨를 가진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장로님이 우리의 이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 이름 갖다 방영이라 해라. 정씨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은요. 자기는 원씨거든요. 성이. 아들 이름 갖다 동력이라 그랬었어요. 이건 괜찮죠. 그렇죠? 근데 창원서 이 원씨하는 목사님 이 제자가 있어요. 똑같은 원씨예요. 제 아들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은 시인이 좋겠다. 시인 참 좋잖아요. 이게 싫다니까. 뭐냐면 그러면 주민이라 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이니까 주민이라 해라. 그래서 주민이라 못하고 이거 살짝 바꿔가지고 민주에다가 니은을 붙여서 민준이라 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민준이라는 친구 만나면은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분의 이름을 정하는데 아주 이렇게 재밌게 정했어요.